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를 맡은 전문상담교사 구민정입니다. 전문상담교사로 근무하면서 상담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막막했던 시절도 있었는데요. 학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도 그러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오랜 기간 상담의 길을 걸어오신 베테랑 전문상담교사 두 분을 모시고 상담 노하우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상담교사 남순임입니다. 전문상담교사 문다나입니다. 위클래스에 대해 알리고 필요한 학생이 상담을 찾아오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두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가장 좋은 방법은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라든지 학기 초에 전체 회의 시간에 상담에 대해서 안내하고 홍보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메시지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학교 상담실은 이렇게 운영되고 이렇게 상담을 신청하고 마무리합니다를 안내하기도 하고요. 선생님들께서 상담 신청서를 쓰셔서 상담을 의뢰해 주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또 쉽지 않은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편안한 시간에 상담실에 오셔서 저와 면담을 통해서 아이들을 상담 의뢰하시고 함께 고민을 나누는 시간을 좀 갖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위클래스를 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상담하려면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는 아이들한테 상담의 과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위기 상담이 아닌 이상 바로 그 다음 시간에 상담을 하겠다고 신청하는 경우는 좀 수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기 상담이 아닌 이상은 바로 상담을 좀 진행하지 않는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좀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보통 정말 상담이 위급히 필요한 학생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상담을 통해서 오히려 교과 시간에 어떤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학생의 의도가 있을 수 있고요. 저는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고 상담 스케줄을 좀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편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좋습니다.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2월 되면 학교에서 신입생 대상으로 개인정보 동의서를 회수를 하잖아요. 거기 개인정보 동의서 회수와 상담참여 동의서 회수를 한꺼번에 받고 있습니다. 2월 말에 개학맞이 교사 연수를 3일 정도 보통 학교에서 하게 되잖아요. 이때 이제 교사 대상으로 먼저 위클래스 상담 안내 연수 시간 한 30분 정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상담에 대한 개선 인식 교육도 이때 같이 합니다. 학생 대상으로는 하는 날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영상으로 한 30분 정도 안내를 해요. 어떻게 상담을 신청하는지, 또 위클래스에 친구가 상담하러 갈 때 그걸 놀리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고민이 있을 때 누구나 상담실에 오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안내를 하는데 이게 효과가 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두 분 다 교사랑 학생 모두에게 좀 적절하게 홍보하고 안내하는 방식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들으면서 많은 팁을 얻었던 것 같아요. 효과적인 상담을 위해서는 상담 시작 전 준비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상담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처음 상담에 오는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 상담의 장점 중에 하나가 다양한 주변인으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건 것 같아요. 담임선생님, 그리고 교과선생님, 학부모를 통해서 아이의 발달력이라든지 일상생활을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정보를 얻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진행 중인 사례라고 한다면 상담 일지를 통해서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었는지를 좀 사전에 파악하고 주요하게 다루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일지, 그리고 지난 회기 때 혹시라도 잘 다루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 좀 점검하면서 이 주요한 방향을 좀 잡아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담을 진행을 할 때 상담자의 준비 상태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의 쉼터나 놀이공간으로서 위클래스가 존재했을 때 상담교사가 상담을 적절하게 진행할 수 없는 분위기 상태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담이 좀 전문적인 상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차분한 공간으로 끌고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상담자가 안정감을 찾고 내담자를 만났을 때 훨씬 더 내담자에게 안정감을 전달할 수가 있고 보다 더 전문적인 상담이 진행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번에는 두 분께 상담 회계 시작을 어떻게 하는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비자발적인 내담자의 경우에는 더 어려움이 큰데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네, 일반적으로 상담을 너무나 하고 싶어서 오는 내담자들은 너무나 기쁜 표정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바로 이제 상담 세팅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비자발적인 내담자들 같은 경우에는 다르죠.
그래서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상담실에 방문하는 내담자들의 비언어적인 그런 상태를 좀 파악하는 것 같아요. 불안해하고 있는지, 혹은 억지로 왔기 때문에 화가 난 상태인 건지, 아니면 내가 왜 여기에 와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태도로 상담실에 오는 비자발적 내담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을 똑같이 대하기보다는 이 아이들이 처한 상태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대해주는 것 같아요. 의뢰 경로나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인식하고 있는지를 먼저 물어봐 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 상담실에 오게 된 이 내담자들의 심정을 좀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고요. 충분히 그럴만 하겠다라는 그런 타당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좀 마음이 누그러지면 상담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과정들을 밟아갈 것이고, 오늘 선생님과 1시간 동안에는 이런 과정을 거칠 것이다 라는 그런 상담에 대한 안내를 좀 친절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시간 동안에 선생님하고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야말로 뭔가를 길게 이끌어내기보다는 관계 형성적인 측면에서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눠주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상담실에 와서 부정적인 낙인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 없이 상담실에 와도 괜찮은 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좀 갖도록 이야기를 좀 나눠주는 것 같습니다. 상담을 해봐도 괜찮겠다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상담자가 조금 더 아이의 특성과 그 상태, 의뢰 경로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해서 개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네네. 네. 특히 비자발적 내담자들 같은 경우에는 오기 싫었던 마음을 좀 공감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다뤄줄 때 아이들의 어떤 비자발성이 좀 자발성으로 좀 많이 전환되는 그런 걸 또 첫해기 상담에서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경우가 또 많은 것 같아요. 두 선생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억지로 상담실에 갔더라도 굉장히 흥미롭게 몰입해서 상담을 하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요즘 학교 현장에서는 점점 더 상담 기록의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께서는 상담 기록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는 먼저 상담 기록의 방법적인 측면보다는 상담 기록을 꼭 남기시라는 말씀을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상담 일지를 제대로 정리한다는 건 그날 회기에 대해서 상담자가 잘 기억했다가 이 내담자의 상담을 체계적으로 끌고 가는 거에 가장 기본 바탕이 이제 상담 일지를 작성하는 것인데, 그거를 밀리기 시작하면 그 내담자와 어떻게 상담이 진행됐는지 상담자가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꼭 일지를 작성하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중요하게 대두되는 부분이 정보 공개와 관련되어서 상담 일지를 우리가 일지 자체를 공개하진 않지만 상담 내용을 공개해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이, 상담자의 개인적인 소견이 너무 많이 들어갔을 때 상담자를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담자가 표현한 주요한 핵심 포인트들을 기록하는 형태로 상담 일지를 작성하는 것을 저는 권해드리고 싶고요. 내담자가 선생님이 너랑 상담하는 내용을 잘 기억하고 싶어서 약간 메모를 하고 싶은데 괜찮으냐고 물었을 때 내담자들이 흔쾌히 괜찮아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간혹 가다가 그걸 왜 기록하세요? 그거 어떻게 쓰시려고 그러세요? 저도 복사해 주세요. 이런 반응을 보이는 내담자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내담자가 이 부분이 왜 두려운지 이런 것들을 오히려 상담의 소재로 다루면서 이 내담자의 기본 문제와 연결지어서 다루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갑자기 담임선생님이나 혹은 부모님께서 우리 아이, 우리 학생 상담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바로바로 주요한 내용을 확인하고 정보 제공이나 자문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일지를 바로 작성해서 전달해 주는 것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목격했던 한 사례가 생각이 나는데요. 선생님께서 제가 슈퍼비전을 해드리게 됐는데 회계 일지를 작성을 안 하신다고 하는 분을 본 적이 있어서 제가 좀 많이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회계별 상담 일지를 당일에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언급을 해주셔서 굉장히 좀 많이 와닿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상담 일지 정보 공개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내담자의 표현을 그대로 기록을 하는데 개입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별도로 기억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저는 이제 구분해서 따로 기록을 해놓는 편입니다. 예를 들면 특별히 엄마 이야기를 할 때는 말을 더듬고 목소리를 떨었다라든지, 또는 아동학대 징후에 대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라든지 그 판단의 근거, 이런 것들은 내담자의 말과 분리해서 따로 기록을 해놓고 다음 상담 준비일 때 반영해서 준비를 하는 편입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해나 자살위기 같은 위기 사례가 발생하면 상담교사들은 참 마음의 부담이 커지게 마련인 것 같습니다. 특히 처음 겪는 선생님들, 익숙하지 않은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어려움이 더 크실 것 같은데요. 그런 선생님들께 좀 전해주고 싶은, 이런 거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건 어떤 것들이 있으실까요?
제일 중요한 건 상담자가 불안해지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상담자가 불안을 느끼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내담자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부분을 상담자 혼자 책임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교 내에서 어떤 관리자나 담임 선생님, 상담 선생님의 역할 구분을 좀 나누어서 진행하는 방법도 좀 도움이 좀 되실 것 같고요. 위기 내담자와 상담을 할 때 나는 이 내담자를 만나서 효과적으로 돕지 못할 거야 라는 그런 그 위축된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슈퍼비전도 좀 받고 동료 코칭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 내담자를 좀 책임 있게 끌고 가겠다라는 생각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또 다른 내담자를 만났을 때도 내가 더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연습 경험치가 쌓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위기 상담이라고 해서 물러서기보다는 공부해가면서 슈퍼비전 받아가면서 적절히 진행을 좀 해보셨으면 하는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 말씀처럼 사실은 이 학생 한 명이 상담교사가 온전히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 내에 이제 다양한 선생님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아이를 좀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상담 선생님들이 자꾸 이제 그 아이를 좀 온전히 다 이제 책임지려고 하시는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네요. 선생님은 어떠신가요? 이제 위기 사례에서 이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상담자 역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담자가 자살할까봐 또 자해를 할까봐 상담자가 조급해지는 경우를 좀 많이 보는데요. 이 위기 사례는 학교에서 시선이 많이 집중돼요. 이제 위기관리위원회도 열리고 상담자가 상담 효과를 내는지 관리자에게 보고가 되기 때문에 사실 상담자가 느끼는 불안과 함께 또 부담도 높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위기 사례일수록 상담자가 어떤 자기 마음을 좀 더 관찰하려고 하고 깨어 있으려고 하고 그런 어떤 조급함과 불안에 끌려가지 않고 그걸 좀 놓고 바라보려고 하는 이런 좀 상담자의 마음 챙김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위기 사례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슈퍼비전을 하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위기관리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담자의 안전 확보죠. 그래서 따뜻하고 포용적으로 대해주되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단호하고 명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담자가 가지고 있는 그 부담을 혼자 짐져서는 안 된다.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기적으로 위기관리인을 개최해서 같이 공동으로 개입하는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 상담의 특성상 보호자 상담이나 교사 자문이 또 전문 상담 교사의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데요. 보호자 상담과 교사 자문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지금은 보통 상담할 때 루틴처럼 한 학생을 상담하면 바로 담임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보호자 상담의 시기를 좀 조율하는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내담자를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그 부분을 학부모님하고 이제 협의하는 과정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학부모님이 오시면 학부모는 이제 내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감해드리면서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먼저 전달하기보다는 아이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학부모님으로부터 좀 듣는 그런 과정들을 많이 거치는 것 같고요. 교사에 대한 자문의 경우도 담임 선생님이 그 아이에 대해서 적절하게 아이를 도울 수 있도록 적절하게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전문적인 내용을 전달하기보다는 담임 선생님과 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돕기 위해서 함께 노력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협력하는 과정 자체가 자문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첫걸음부터 뗀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도 상담교사로서 굉장히 아이를 만나고 나니 전문적인 어떤 의견을 전달해야 될 것만 같은 부담을 가지니까 좀 어렵게 느껴졌던 것 같은데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정말로 그냥 담임교사와 상담교사가 이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도울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거다 좀 생각을 하면 조금 부담을 덜고 편안하게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는 보호자 상담이나 담임 상담을 평소에 그때그때 하는 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상담자로서 사례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대면 상담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때 바쁘다고 하던 보호자들도 대면 상담에 또 응해주시는 그런 경험도 많기 때문에 상담자가 확신을 가지고 좀 요청을 드리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보호자 상담에 대해서 저는 제가 많이 챙기는 거는 구조화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상담 신청서를 받을 수 있다면 받아서 보호자가 상담을 받기를 원하는 그 주호소 문제를 좀 사전에 파악을 해보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상담 전날에 예약 문자를 보내면서 1차 구조화를 합니다. 거기에는 상담 시간, 그 다음에 상담실의 위치, 학교에 들어와서 상담실까지 오는 길, 비밀 유지와 예외 조항, 또 상담자 소개, 상담을 취소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안내를 해서 상담에 대한 인식을 드리려고 좀 하는 편이고요. 오시면 한 번 더 구조화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립니다. 보호자 상담을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상세한 팁과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담임 자문 같은 경우에도 보호자 상담과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아이가 좀 힘들어하는 그런 행동, 반항을 한다든지 수업을 방해한다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담임이 아이와 대화할 수 있는지, 아이의 감정 욕구를 먼저 읽어주는 방식으로 대화할 때 훨씬 더 좀 도움이 될 거다. 이런 효과적인 개입 전략도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편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학생들의 어려움과 또 학생을 둘러싼 상황들이 계속해서 다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두 분은 계속 성장해가는 상담자로서 어떤 노력들을 해오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에 계속 성장하는이라는 메시지가 정말 와닿는 것 같은데요. 정말 성장할 수밖에 없는 직업인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것은 상담 이론에 대한 공부를 계속 꾸준히 하시라는 말씀을 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초심 상담자 때 정말 제가 잘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3년쯤 지났을 때 슈퍼비전을 한번 받으면서 내가 정말 열심히는 했지만 이게 상담자로서 되게 잘하는 건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그런 내담자를 만났다 하더라도 슈퍼비전을 받고 공부를 해나가면서 계속 성장하려는 노력, 그것이 제일 필요한 것 같고요. 전문적인 자질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인간적인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성찰하고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과정도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다른 외부와의 관계보다는 학교 내에서 또 혹은 교육적 내에서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맺어가면서 인간적으로 계속 성찰하고 전문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공부하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병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상담자로서의 가장 큰 장점이 제가 좋은 사람이 되었을 때 좋은 상담자로서 또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이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좀 드네요. 선생님은 어떠신가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좀 계속 하려고 하는 편인데요. 상담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면서 좀 상담을 하려는 편입니다. 그래서 내담자의 주호소 문제와 관련 책들을 많이 찾아보는 편이고요. 정기적인 슈퍼비전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무조건 어떤 사례를 외부 의뢰를 하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공부하면서 해보려고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에 저는 좀 굉장히 공감하고요. 어떤 힘든 사례가 있으면 무조건 외부 전문가한테 맡겨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물론 그런 자세도 굉장히 필요한데 스스로 공부를 하면서 그 사례를 한번 맡아보려고 하는 그런 용기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두 분의 말씀을 들으니 성장은 역시 배움에서 시작되고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그 배움의 길들을 걸어와서 지금 선배 교사로서 이렇게 저희 앞에서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네요. 저처럼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많이 감동도 받고 배움을 얻는 후배 교사분들이 있을 텐데요. 후배 교사분들께 간단하게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제가 전문 상담교사 소진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선생님들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운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계속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여쭤봤을 때 정말 전문 상담교사로 근무하면서 자긍심, 자부심, 보람 이런 것들을 느끼는 선생님들이 상당히 많으셨거든요. 후배 선생님들도 우리 또 동료 선생님들도 내가 이 일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자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국에 있는 전문 상담 교사분들 응원하고 싶습니다. 네. 평생 상담을 할 거라면 평생 공부를 좀 하는 게 필요하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상담실 안에서는 내담자를 상담하고 상담실 밖의 일상에서는 나라는 내담자를 돌보고 치유하고 치료하는 게 필요하다. 상담자는 일상에서 상담자라는 자가 내 존재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끊임없이 수련시켜 나가는 그런 일상을 살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상담자가 평생 해야 되는 노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경험과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주신 남순인 문다나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과 응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홀로 애쓰고 계신 전국의 초중고 상담 선생님들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손을 내밀어서 자신을 보호하고 돌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전국에 계신 상담 선생님들 정말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드리고 싶고요. 늘 희망과 사랑을 잃지 않는 그런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 마음 먼저 챙겨요. 위클렛 그렇게 기억해 하기야.